자, 이번엔 다른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 중원의 선택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도 좀 예상하지 못한 표차로 인식을 하고 있던데 이번 압승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요,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너무 네거티브를 여러 번 강하게 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아마 캠프에서는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면 유권자들이나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저는 패인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좀 정책적 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띄웠다고 하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네거티브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재명 지사는 목표는 물론 과반 이상의 득표였습니다만 네. 본인도 이제 직접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정도까지 표를 받을지는 본인도 상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세론이 어느 정도 굳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가 사실 한 자릿수 적어도 뭐 1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쫓아왔다고 하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물론 뭐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네. 지금의 이 충청에서의 표심의 향방을 봤을 때는 대세론이 굳혀지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풍향계로도 지목되는 지역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근데 평가하십니까?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누가 나가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 누구야? 누가 나가야 윤석열 후보를 꺾을 수 있어?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죠. 우리가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계속 봐왔잖아요.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후보랑 이렇게 양자 대결 붙여봤을 때 네. 계속 지는 걸로 나왔어요. 이기는 경우도 한두 번 나왔었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어떤 순간에는 이기는 경우도 나왔고 지더라도 오차범위 안에서 졌기 때문에 아 그래 이재명이 나가야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지사께서 너무 좀 겸손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재명 지사 측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 이게 뭐 결선 안 갈 것 같아. 우리가 그냥 과반수 넘어서 이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권리당원이라든지 선거인단의 분포를 보면 네. 자신들의 압승을 미리 좀 예견했었다. 이재명 지사는 겸손하게 이 정도까지 이기진 것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과반 득표로 압승을 한 이재명 지사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른바 뭐 굳히게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는데 강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2008년 이후 닫혀버린 동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순회 경선의 어떤 흐름을 좀 결정하는 최대 승부처다 보니까 좀 민심을 좀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 지역은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풍향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한쪽에 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대세를 일정 부분 또 그 여론이랄까요? 아니면 민심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충청 지역인데 충청 네. 지역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득표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 상당히 유리한 지점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1차 슈퍼위크라고 하는 게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12일이에요.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50% 이상이 되면 아마 이제 나머지도 거의 50% 이상의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경선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걸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강원 지역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여러 유권자들 만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본선 직행을 위해서 본인이 과반 이상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1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시 뒤에 뭐 이낙연 전 대표 측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양측 모두 좀 다른 이유로 네거티브 전략이 이번에 좀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해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본 것 같아요.
질 후보를 본선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문제도 왜 이렇게 싸움만 해? 도대체 왜 갈등이야? 왜 우리 편끼리 왜 싸워? 그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야 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말을 좀 아끼고 활동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뉴스를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네네. 충청권 경선 이후에 경선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후 경선 임하실지 좀. 특히 좀 친문 권리당원 표심도 생각보다는 결집이 안 됐다는 평가도 나와서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기자의 질문에 침묵도 하고 이번 충청권 참패로 뭐 방송 일정을 포함해서 모든 스케줄을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매주 진행했던 정례 브리핑도 이제 미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이게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캠프 측의 어떤 침묵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받아든 거죠, 사실은. 아마 이낙연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따라잡아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아마 모든 일정을 지금 거의 취소하고 하나의 일정만 오늘 소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책회의에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략 수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집중하는 부분을 좀 줄일 것 같고요. 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좀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 같아서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또 정책적 부분을 좀 더 어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 사실 반전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일정 부분의 반전이 좀 일어난다고 하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쪽에 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 있는 후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서 네거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메시지나 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 충청권 민심 확인에 이어서 또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지금 아마 면밀하게 검토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에게도 밀려서 4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네거티브에 집중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왜 이낙연이야만 하는가라는 것과 이낙연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봐도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밀리는 4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요 저런 내리막길이 더 급격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이재명 지사한테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지지하고 있는 그룹들, 지지자들, 의원들 여기서부터 붕괴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건 완전히 추측입니다. 중간에 광주, 전남 이쪽에서도 뒤집지를 못한다면 후보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또 이낙연 후보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전망과 추측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후보분들이야 나는 기타금 냈으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국민들과 당원들께 알려드리겠어 라고 하지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는 경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광주, 전남 경선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거치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제 뭐 전략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물론 단일화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워낙 강하게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감을 내고 있고요. 다른 후보와는 단일화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이 너무 달라서 단일화하기가 좀 어렵고 박용진, 김두관 두 후보도 지금 아까 장 교수가 잠깐 언급한 뒷부분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면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단일화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정세균 후보가 워낙 강하게 경선 완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밑에 이제 같이 하시는 참모들이
뭐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을 꺼냈다가 후대기 혼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뭐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관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전략으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후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어떤 입장이 나오면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